자,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교육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보고 있어서 어디까지 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이 올리바의 종합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올리바의 종합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최신 이론에 가깝고요. 이 모형이 나온 지가 이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최신 모형에 가깝고 이게 굉장히 뭐 나름대로 이제 납득이 잘 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어떤 측면에서 이걸 과연 출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 여러 개 단계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총 12단계. 사실은 뭐 번호로만 봐서는 뭐 이렇게 12단계로 되어 있는 건데 9번 단계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한 13단계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좀 모양새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모칸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네모칸은 출판사에서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네모칸이 나온 거니까 이거 뭐 딱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건데 원래 이렇게 말만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출판사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좀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계획 단계가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1번에서 4번 단계 그리고 6번에서 9번 단계가 계획 단계고요. 5번은 계획이랑 운영이 같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10번에서 12번은 운영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왜 10번에서 12번까지 운영이냐 보시면 뭐 실행, 평가, 뭐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각각의 단계들을 좀 분류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뤘었던 종합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까지 좀 봤고요. 이제는 간접 전달을 좀 볼 거예요. 간접 전달. 간접 전달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교과 교육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대두된 교육 방법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실제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선생님이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막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뭐 필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필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듣고 그냥 이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받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이 본래의 모습과 본래 교육이 어떻게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과 좀 달라져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쿠슈지라든가 이제 키에르 케고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육에 있어서 간접 전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간접 전달 이 내용을 교육 철학 쪽에 넣을까 아니면 교수학습 이론 쪽에 넣을까 아니면 교육 과정 쪽에 넣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간접 전달이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당위성에 대한 얘기였다면 교육 철학으로 아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론적인 얘기에 좀 많이 치중을 해 있다라고 했으면 아마 교수학습 이론 쪽으로 넣었겠죠. 근데 그 중간 정도 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의 성격과 교수학습 이론의 어떤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한 곳으로 넣기가 좀 애매해서 교육 과정 쪽으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간접 전달이라고 했는데 그럼 직접 전달이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딱 정해주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그 어휘 또는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표현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표면형을 받아들이고 끝내는 그러한 어떤 전달이 직접 전달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되게 피상적인 어떤 전달이 되겠죠. 어떤 그 교육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실제로 품고 있는 어떤 그 깊은 뜻에 대한 것보다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피상적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된 개념이 바로 간접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판단의 전수라는 걸 볼게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정보와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정보가 뭐냐면요. 정보는 능력으로서의 지식, 이 능력으로서의 지식이 가진 어떤 한 측면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정보는 그냥 정보입니다. 전달되는 어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디서 어디로 전달이 되나요? 선생님을 매개로 해서 아이에게, 학생에게 전달되는 어떤 지식의 소스로부터 선생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그게 바로 이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적 활동의 결과죠, 당연히. 그리고 지적 활동의 결과인데 약간은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관적인 지식과는 좀 별개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걸 구성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교차 검증을 거쳐서 인류가 어떤 누적적으로 이것을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딴지를 걸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명제나 규칙이 정보에 해당된다. 명제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없더라도 그 명제나 규칙, 그런 것들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죠. 여기서 명제라고 한다면은 프로포지션을 얘기합니다. 명제, 우리 명제 논리 할 때 프로포지셔널 로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명제를 얘기해요. 명제가 제가 교육 철학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명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논항이라 그러죠. 아규먼트를 논항이라고 하는데, 이 논항 간의 어떤 논리적 관계성이 드러나는 문장이 바로 명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문장 내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들이, 그 단어들 간에 어떤 논리성이 드러난다면 그게 바로 명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제가 정보의 일종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명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명제는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죠.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기술이 되고요. 진술이 되거나 또 기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준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쭉쭉 읽어 보시면 되는데, 여기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온전한 것이 되려면 판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이 뭐냐?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 문화의 정수를 반영하는 과정이 판단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판단 자체는 일단은 그 비명시적인 어떤 그 묵시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정보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판단 같은 경우에는 노우 대시 아니라 노하우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나 명제로 진술할 수 없고 정보로 환원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그냥 어떤 그 문장이나 어떤 어휘로,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그 암묵적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암묵적 지식이 바로 판단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단과 전달은 정보의 전달과 동시에 이루어지나 양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이게 그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제스처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어조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짓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훨씬 잘 파악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나를 좋게 생각을 하는지 뭐 나쁘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 가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뭐 꺼리고 있는지 무서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빨리 알아차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좀 안타깝다는 거죠. 연애 상담을 했다는 거는 뭐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연애 상담을 하면 본인도 알아요.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많은 연애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미 말을 꺼내는 사람은 요즘 누구 때문에 고민이다. 오빠 누구 때문에 고민이에요. 얘기를 하는 순간 얘는 이제 그 사람이랑 끝났구나. 이렇게 느낌이 딱 오죠. 거의 대체로 맞습니다.
뭐 주변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해주다 보니까 연애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민을 해서 그냥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자, 아무튼 좀 딴소리를 샜는데 얘기가 일단 교육 방법으로서의 일러주기와 넣어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러주기는 뭐냐면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일러주기예요.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넣어주기입니다. 판단을 전수하는 것. 자, 판단은 아까 어떤 형태의 지식이라고 했었죠? 암묵적 지식이라고 했죠. 암묵적 지식이고 이것이 이것이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한마디로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판단을 전수해 주는 것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나 판단을 전달하는 거, 판단을 전수하는 거나 동시에 일어나기는 하는데 방식이 동일하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단의 전수가 교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판단은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언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어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문장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교과서, 책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전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몸짓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어떤 어조, 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인토네이션이라든가 목소리의 뭐 크기라든가 그리고 표정, 뭐 facial expressions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서 그 전달을 받음으로써, 전수를 받음으로써 판단이 전수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쭉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은 책도 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간접 전달, 그 판단의 전수라는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책을 통해서는 명시적 지식은 전달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의 전달은 책을 통해서 가능한데 판단의 전수는 어때요? 이 전달과 전수라는 용어를 달리하고 있죠, 지금. 왜 그렇게 달리하는지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전달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달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는 전달한다고 하고요. 판단은 전수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수가 왜 옛날에 우리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스승님이 알려주는 뭐 무술에 스승님이 막 무술 고수예요. 무술 고수인데 무림 고수인데 어떤 필살기 같은 뭐 기술 같은 거 그런 거 무슨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문파에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핵심 기술이다, 뭐 비밀 기술이다 이래가지고 안 알려주다가 이제 깔딱깔딱 숨이 넘어갈 때쯤 죽을 때쯤 이제 전수해주고 그리고 이제 깨꼬닥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거 이제 화가 난 그 수제자가 막 화가 나서 적들을 쓸어버리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전수예요. 그게 바로 전수입니다. 전달하는 게 아니죠. 전수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사람 사이에 어떤 트랜스퍼가 일어난다는 거죠. 전수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전수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계속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교사가 교육에서 차지하는 어떤 유의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책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판단은 책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면 판단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판단은 전수된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전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교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에서의 어떤 그 의의가 판단을 전수할 수 있는 전수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사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간접 전달인데요. 이게 조금 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키에르케고르 뭐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간접 전달의 개념을 통해서 교사 자신이 진리로서 교육 내용과 맞는 실존적 관계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 교사 지식 간 이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실존적 관계라 그랬죠. 근데 이 관계가 어디로 복제된다고요? 교사 학생 간 이 관계로 이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 아시겠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간접 전달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교육 방법은 뭐 패러독스 이거는 그 뭐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가 뭐 그 아이러니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맞나요? 소크라테스 아이러니 뭐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사의 자세는 뭐 교사의 뭐 교사로서의 예수의 존재 방식. 뭐 이렇게 신이면서 인간 같은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 예수는 순간을 창조할 수 있는 진리의 제공자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교육 방법 중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순간의 창조. 진리를 이해하는 조건, 이 두 가지 모두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사가 우월한 위치에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 소크라테스와 달리 뭐 예수는 순간을 창조할 수 있는 진리의 제공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안 나오니까.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건 안 나와요. 확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대화법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위치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랬느냐. 그 교수자와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이 어떠한 위치에서 서로 대화를 한다고 했냐면 동등한 무게를 지닌 영혼끼리 대화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가 동등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동등한 어떤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영혼이 무게가 동일하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동등한 자격,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다만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것도 비슷해요. 보시면 학생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동등한 위치이나 대화나 뭔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리가 아닌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진리의 위치로 이렇게 쭉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교사잖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건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있죠?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뭔가 나은 구석이 있으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이 상충하잖아요. 동등하다며요. 근데 실제로 우월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패러독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요 패러독스. 이게 교사의 자세가 패러독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고요. 자, 간접 전달의 방법은 쭉쭉 뭐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1차 반사와 2차 반사 이렇게 이중 반사로 설명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보시면 그냥 그 1차 반사는 그냥 딱 내용이 어떤 그 객체 내로 들어오면 어떤 개인 내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척수 반사 같이 아니면 뭐 대충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2차 반사는 관념 형태로 파악된 자아의 가능성을 현실성에 반사시킨다. 말이 되게 어렵죠. 한마디로 여기서는 기계적인 이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고차원적 판단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복제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복제가 요거예요. 현실성과 가능성의 관계가 교사 자신의 모습이 누구랑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사가 지식과 관계를 맺을 때 모습이 바로 현실성과 가능성의 관계라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로 이것이 전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복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교사는 누구랑 무엇과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랬죠. 지식이랑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관계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복제가 되니까 학생도 종국적으로는 무엇과 관계를 맺게 될까요? 그렇죠. 학생과 지식과
그런 관계를 동일하게 맺게 되겠죠. 그걸 노리고 이제 간접 전달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상심의 가능성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뭐 쭉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크숏이나 키에르케고르나 교사가 결국에는 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구성주의 뭐 이런 거 보면 무슨 뭐 facilitator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떤 단지 그냥 아이가 어떤 외부로부터 주어진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좀 더 교사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자냐 하면은 진리를 구현하는 자예요. 일단. 그리고 교육의 총체성을 띈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책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달을 해줄 수 있다. 전수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간접 전달이라는 게. 자, 그리고 기출됐던 거죠. 최근에 기출됐던 내용인데 이게 교육과정의 실행 모형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 실행 모형.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슈나이더랑 볼린, 주말트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교육과정의 실행 관점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기출됐던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교육과정의 실행 관점이라는 거, 교육과정의 실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은 많은데, 관점은 여러 가지로 많은데, 아무튼 기출됐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요거를 또 기출이 된 걸 또 우리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죠. 자, 교육과정을 실행한다는 게 일단 무슨 뜻일까요? 교육과정을 실행한다. 교육과정을 우리 교육기획이라고 몇 년 전에 나온 거 있었죠. 교육기획이라는 거는 결국엔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만든 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데 교육 과정이 실행이 되려면 일단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의 실행이라는 거는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실제 수업 현장, 학교 현장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구현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든가 좀 비효과적이라든가 이러면은 사실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교육 과정을 잘 실행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 과정을 이제 우리가 교실에서 교육 과정을 실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수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효과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육실행 관점에는 슈나이더 등이 이제 얘기했던 교육실행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충실도 관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적응적 관점 또는 뭐 상호적 관점, 뭐 재구성 관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상호 적응적 관점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생성형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생성 관점, 뭐 생성형 관점, 현성 관점, 현성형 관점 뭐 이렇게 뭐 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냥 생성 관점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요거를 쭉 보시기 전에 한번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렇죠. 가르칠 내용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뭔가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지 그걸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그 모형들 보면은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 그 단계가 오죠. 근데 여기서는 그 학습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가르칠 법한 내용들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을 만들 주체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교육 과정을 디자인을 할 누군가 전문가든 뭐 누가 됐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과 주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부차적인 어떤 관련자가 누구냐면 학생이 되겠죠. 자, 학생을 부차적인 사람으로 얘기를 하느냐? 학생이 있어야 교육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과정을 실제로 만드는 그 어떤 그 프랙티컬한 굉장히 구체적인 그 과정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체가 내용을 보고 그 중에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학습으로 끌고 들어와야 좀 적당하겠다라고 싶은 내용을 선정을 해서 그걸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주체가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선정해서 조직하는 그 과정만 일단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슈나이더, 볼린, 주말트가 얘기하는 교육 실행의 관점의 좀 어떤 핵심 키워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라기보다는 그 관통한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실도 관점은 뭐냐면요.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이 있잖아요. 그 설계자들이 어떻게든 만들어 놨어요. 교육 과정을. 그러면 선생님은 이 전문가들만큼 어떤 그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그 관련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전달만 제대로 해. 전달만 똑바로 해. 이 관점이 바로 충실도 관점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좀 이해를 편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교육 과정의 어떤 설계 그 설계 과정에서 포함이 되나요? 배제가 되나요? 배제가 되겠죠.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실도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 그럼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거 전달만 잘 하는 게 선생님 본분에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바로 이 충실도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무엇에 따라서 평가를 하냐면 전문가의 의견을 일선학교 교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 따라서 했느냐가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사용 지도서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교사용 지도서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교사용 지도서 보신 적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학과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별로 보는 것 같지 않아도 은근히 보는 친구들이 있긴 있죠. 거기 교사용 지도서들 꽤 많이 사다 놨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졸업을 하셨으니까 좀 아쉽겠네요. 보시면 교과서를 따라서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예시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짤 때 편하게 하라고 각종 이제 그 수업 내 활동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요.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 한 몇 개씩 예시를 갖다 놨죠. 한 3-4개 뭐 이렇게 갖다 놨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만 갖다 쓰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도 이런 거는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이런 질문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다 뭐 예외적인 거를 막 상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수업을 하는 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사가 수동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전달자에서 끝나요. 그리고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교육과정을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었으면 교육과정을 실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업을 했다는 얘기죠. 수업을 했으면 수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평가가 바로 얼마나 그 충실하게 그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을 했느냐, 전달을 했느냐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실행됐는지, 얼마나 일치하는지, 얼마나 잘 실행됐는지, 그리고 요게 좀 독특하죠.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응 관점이에요. 적응 관점은 지금 이제 그
충실도 관점에 비해서 선생님의 역할이 좀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교육과정 재구성 배웠죠. 교육과정 재구성이 뭐라 그랬죠? 이미 주어져 있는 교육과정을 학교 또는 학급 뭐 이런 그 지역사회 이런 어떤 소규모 어떤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경을 가하는 작업이 교육과정이 이제 재구성이잖아요. 그게 뭐 수업 시수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수업 시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고 순서를 바꾼다거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시 같은 거 있잖아요.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예시. 내가 봤을 때 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예시는 너무 오래된 예시야. 그 오래된 예시 말고 최신 예시를 넣어야지 하고 교과서에 들어있는 예시를 빼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예시, 좀 최신화된 예시를 갖다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거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그 권한을 교사에게 어느 정도 부여한 관점이 바로 상호 적응 관점이에요.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의 변화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뭐 우리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좀 평범한 얘기들을 하다가 교육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요 과목이 요 대목이 바로 교사의 어떤 교육과정 재구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계획된 교육과정의 융통성 있는 실행을 중요시 실제로 어떻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충실도 관점이랑은 달리 교사의 어떤 전문성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이죠. 실행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충실도 관점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배제했다면 상호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 효과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다만 단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기본 틀을 따라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좀 변경을 한다든지 재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정도로 운신의 폭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자유를 교사가 보장받지는 못하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건 교사가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어떤 관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이거는 교사랑 학생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그걸 이제 실행하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생성 관점 또는 형성 관점, 현성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교육 경험을 형성하는 활동, 그것이 바로 교육과정 실행이다라고 봐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표현만 다르고. 자, 그래서 어떨 때 교육의 효과성이 좋으냐? 그거는 바로 여기 교사와 학생의 사고 및 실천, 여기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교육 효과가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이제 같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생성하는 그 작업에 참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학생보다는 아무래도 교사가 좀 더 직접적인 주체가 되고요. 학생은 약간 간접적인 또는 보조적인 교육과정 형성자가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쭉 보시면 제가 표를 실어놨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이 보조적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역할을 보시면 요 충실도 관점이랑 상호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외부의 전문가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요. 그거를 가지고 교육을 해보세요. 충실도 관점은 내가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뭐 늘생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충실도 관점. 상호적인 관점, 요거는 좀 다르죠. 일단은 제가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써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또 상황이 약간 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유도리를 잘 발휘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뭐 약간씩 바꿔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상호 적응 관점. 생성 관점은 여기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돼요.
교사랑 학생이 다 만듭니다. 사실은 교사가 거의 주가 돼서 만들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는 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오케이만 때리는, 오케이 아니면 노만 때리는 그 어떤 검사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교육 과정을 만들었을 때 뭐 하자가 있다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던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좀 더 완벽하게 또는 풍부하게 내용이 포괄되거나 교수학습을 하는 어떤 그 방법이 좀 더 고도화되거나 아무튼 좋아질 수 있도록 약간의 어떤 MSG 같은 거를 첨가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즈너의 교육과정 실행 모형 볼게요. 요거는 간단해요. 일단 두 가지 모형으로 나눕니다. 교육과정의 실행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연구, 개발, 확산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협력적 모형이 있고요. 자, 그래서 협력적 모형도 보시면 교사가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요.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거는 뭘로 보냐면 학교 및 교실 상황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교육과정의 변화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A라는 교육과정에서 A 프라임이라는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학교랑 교실 상황 여기 영향을 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A라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근데 이게 A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바뀐 내용이 있으니까 이 학교랑 교실 상황에 영향을 또 미치겠죠. 또 별개로. 그래서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A에서 A 프라임으로 변화할 때 그냥 맘대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 교육 여건이 과연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한 이후에 교육 과정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협력적 모형의 어떤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개발, 확산 모형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관점은 요거 전문가가 일단 주도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자,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 쩌는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쩌냐면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 괜찮은 것 같네요, 끄덕끄덕 다 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연구개발 확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연구 개발을 하고요. 그것을 일선학교 교사한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로 퍼지면 이게 확산이죠.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이 잘 실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연구, 개발, 확산 이렇게 되어 있죠. 연구, 개발, 확산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연구는 원리 발견, 개발은 교육과정 제작, 그리고 확산은 보급하는 거, 교사에게 보급.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모형이 포즈너의 교육과정 실행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홀등이 주장했던 교사의 관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교육과정 적용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CBAM이라 그래서 CBAM이라고도 하는데요. 욕 같잖아요, 이게. 근데 그냥 그 욕 같으니까 오히려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CBAM 모형이라고 해요. 사실 그냥 뒤에 M자가 모델인데 그냥 우리끼리는 CBAM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게 교사의 성숙도와 전문성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0단계에서 쭉 가요. 6단계까지. 자, 0단계에서 제가 그 빨간색이 좀 보기 싫어가지고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0단계에서 6단계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 관심 수준이 점점 달라져요. 맨 처음에는 교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 단계가 0단계에서 2단계까지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교사 외부로 관심의 어떤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각, 정보, 개인, 운영, 결과, 협동, 개선인데요. 보시면 여기 보면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이 관심이 없는 단계에다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나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단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단계,
그리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다면 이제 운영하는 단계에 그 운영이랑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단계가 오고요. 그리고 좋아, 이렇게 어떻게 실행하는지까지 알았어. 요까지가 이제 3번 단계까지가 어떻게 실행하는지 아는 단계까지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 6단계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쏟는 단계예요. 자, 보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교사로부터 교사 외부로 확대되는 어떤 그 과정을 묘사한 그런 모형이 바로 C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사 배제 교육 과정을 좀 볼게요. 일단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보시면서 교사를 배제한 교육과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저번에 했으니까 바로. 자, 그게 왜 교사를 배제하느냐 교육과정에서 그거는 타일러의 어떤 그 교육 목표 선정하는 단계가 있었죠. 보시면 대략적인 어떤 교육 목표를 선정을 해놓는다,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1차적인 체인 교육 철학과 2차적인 체인 교육 심리학을 거쳐서 구체적인 어떤 교육 목표를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교육 목적을 선정을 하면 무엇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이원 목적 분류표 또는 이원 분류표에 따라서 교육 목적을 기술한다고 했어요. 그 이원 분류표가 그러면 어떻게 기술되어 있다 그랬죠? 행동 동사랑 그리고 도착점 행동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기술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올바른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요거 된다. 왜냐하면 그 행동 동사라는 게 어떤 동사라고 그랬죠? 판단을 내리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관찰이 가능한 거를 행동 동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 합리적 개발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개발 주체가 그 전문가라 그랬어요. 그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을 만들 때 그 교육 목표를 선정하고 뭐 이렇게 이원 목적 분류표에다가 이렇게 그 행동 동사랑 어떤 도착점 행동이랑 이런 걸 정해 가지고 그걸 기술하는 과정까지 그 과정 전부를 학교 내부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 있는 전문가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역할만 하냐면 그거를 아이들에게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어떤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교사는 사실은 배제가 되죠. 이거는 굉장히 그 중앙 집중형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외부지향적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관리와 통제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어떤 그 중앙 집중적 어떤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앙 집중형 교육과정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랬잖아요. 단점은 뭐였어요? 단점은 어떤 지역 사회라든가 그 학교 또는 그 교사가 그 학생 개인의 어떤 흥미라든가 그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국가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 사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특수성이 있는 그런 점들을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면 개인화 교육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PSI라든가 뭐 프로그램 수업이라든가 PI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교육 과정에 끌고 들어와서 이제 좀 개인화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죠. 개인화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도 배웠지만 학습자의 개인차가 교육 결과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화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사 배제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 중앙 집중형 교육 과정이란 말이에요. 중앙 집중형 어떤 교육 과정 개발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 모델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개인의 특수성이나 지역사회의 특수성, 학교의 특수성 이런 것들은 적용시키기가 어렵고
그렇게 그런 어떤 특수성을 적용시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개인화 수업과 거리가 가깝다 멀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수업을 쭉 이제 최소한 16년 정도는 들으셨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2학년 때 카이스트를 간다거나 이런 일은 잘 없으니까 일단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죠. 거기다가 대학교 4년 정도 대학원 나오신 분은 더 수업을 받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수업을 들어보셨는데 그리고 학원도 다니셨죠. 자, 학원 선생님들과 일선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저기 대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쭉 비교를 해봤을 때 수업을 누가 제일 잘하던가요? 귀에 쏙쏙 박히게 얘기를 해주는 게 누구죠? 학원 선생님들이죠.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수업을 잘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데 일단 수업만 집중을 해서 놓고 보자면 수업을 제일 잘하는 거는 아무래도 학원 선생님들이에요. 이게 그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집중을 유지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업 자체만 놓고 보면 더 재밌고 내용도 싹싹 전달이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요. 그런 어떤 평균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 선생님들이랑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겪어봤던 그 수업을 굉장히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대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책은 기깔나게 잘 쓰시는데 아주 기깔나게 잘 쓰죠. 책을 보면은 와 이렇게 필력이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좀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필력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수업을 들어보면 어때요? 그분은 책을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죠.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질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 이종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데 좀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고 수업을 잘하는 데는 특화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학문적인 역량이라든가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의 그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어떤 영역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는 별개로 아이들에게 이해가 잘 되도록 가르치는 기술은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편차가 교육적인 효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선생님의 어떤 그 능력이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 아이들이 이해를 얼마나 빠르고 쉽게 하느냐에 영향을 크게 미치죠. 근데 왜 이게 왜 영향을 주냐 하면은 빠르고 쉽게 이해를 하면 할수록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심화된 학습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중앙 집중적 어떤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교사를 배제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일단 교과서 자체가 내용이 너무 훌륭해요. 왜냐하면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일선 학교보다 돈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해요. 그러면 전문가를 많이 쓸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왜냐하면 예산이 되잖아요. 전문가들 불러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부는 예산이 일선 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잘 초빙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기가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질은 보장이 됩니다. 퀄리티는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개똥같이 못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교과서만 잘 읽고 따라오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선생님의 어떤 편차가 선생님 간의 편차가 없다는 그런 가정을 그 진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알지.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앙 집중형 어떤 교육과정 개발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슈나이더의 충실도 관점 이것도 보시면 평가 대상은 이제 계획된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실행을 했느냐,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디자인한 사람들의 의도를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느냐. 이게 이제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이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이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과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슈나이더의 충실도 관점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는 달리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그 과정 자체에도 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충실도 관점에서 교사의 기능 그리고 역할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요 교육 과정을 어떤 개발하고 이런 거에서 그냥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스피커예요, 스피커. 교육 과정을 교과서를 받았어요. 그럼 교과서의 내용을 그냥 쭉 앞에 서서 읽기만 해도 되는 그런 스피커의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그냥 동식적 교육 과정에 동조하여 지지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이게 뭐냐면요. 공식적 교육 과정을 반대를 하는 거를 가정을 하진 않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우리가 시켰으면 너네가 해야지. 딱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비판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했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스피커의 역할만 하는 그러한 어떤 교사를 상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성과 자율성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교사에게 어떤 자유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교사는 완전히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압축입니다. 압축. 이건 렌줄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자, 압축 뭐 쉬운데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 압축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부피를 차지하고 있거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거를 찌그러뜨리거나 앞는 이렇게 그냥 컴프레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조그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압축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뭐 컴퓨터에서 파일 같은 거 압축할 때도 보면 용량 줄어들죠. 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같은 그런 멀티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비율이 적지만 그래도 줄어들죠. 자,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교육 과정에서 그 압축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럼 교육 과정의 압축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일단 개별화 수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교육과정 압축이라는 거는 결국은 진도를 굉장히 빨리 빼는 애들 있잖아요. 능력이 다른 애들보다 뛰어나서 우리가 우리 공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공교육이나 어느 나라 공교육이나 똑같은데 거의 상황은 똑같은데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부적 편포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 이게 그래프라고 한다면 어느 일정 수준만 넘으면 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학습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종의 완전 학습을 가정하고 공교육이 진행이 돼요. 대체로. 그런데 이 학습자의 부적 편포를 가정을 하고 있는 이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로는 아이들끼리도 능력 차이가 있잖아요. 능력 차이가 있는데 이게 능력 차이가 결과로만 보면은 준거지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선 있죠. 요 선만 넘으면 모두 다 오케이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교육의 결과라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요 점수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만 본다면 준거지향 평가는 이 어떤 판단 기준만 넘으면 오케이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교육의 효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기준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여부를. 그러면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학습자의 개인차가 드러나나요? 드러나지 않나요? 여기는 당연히 패스고 여기 페일인데요. 당연히 학습자의 개인차가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학습자의 개인차가 없나요? 여기 이 점수를 넘은 사람들? 이 점수를 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개인차가 안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개인차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준거지향 평가나 우리 공교육계에서 얘기하는 학습자 개인차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느냐 여부의 차원에서 본다면 극복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는 해요. 극복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점수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학습자의 개인차가 없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책을 보고요. 제가 수학책을 보고 폰 노이만 이런 사람이 옆에서 수학책을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수학을 잘하겠어요? 폰 노이만이 저보다 한 100만 배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류가 어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천재인데 저같이 비루한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준만 놔두고 이 기준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판단만 한다면 저랑 그 사람이랑 차이가 없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70점 넘은 거를 오케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해보세요. 저도 70점 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시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70점 넘었고 제가 71점이고 폼노이만이 100점 맞았다 해봅시다. 근데 둘 다 페일은 아니고 둘 다 패스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그 공교육에서 패스 페일로 이렇게 그 준거 지향 평가라든가 공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 학습자 간 그 어떤 개인차는 계속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학습자에 비해서 그 능력이 월등한 좀 우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더 어려운 내용을 더 빠르게 다른 학생들보다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 다른 학생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내용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낭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 차원에서 이 렌줄리의 교육과정 압축이라는 것을 조금 준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과 의의를 보시면 그냥 뭐 쭉쭉 나와 있고요. 교육과정 뭐 재구성한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속진 학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별화 수업 전략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 학습의 여력이 있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내용을 학습했을 때 학습의 여유가 있는 학습의 여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과정 구성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학습자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뭐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자들은 이미 그 쉬운 내용들은 다 학습을 잘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또 주면 얘네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좀 더 새로운 내용을 자기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접하는 걸 훨씬 쉬워하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반복 작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대량 생산의 어떤 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 작업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도중에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와이파이를 끊었더니 왜 와이파이를 끊느냐 이렇게 화도 내고 막 그러시는데 아무튼 인간은 새로운 걸 좋아해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건 이 친구들의 학습 의욕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려면 그전엔 필요 없는 것도 이제는 이 친구에게는 다시 가르쳐줄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을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줘야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친구들에게 필요 없는 내용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대신 굉장히 컴팩트하게 굉장히 밀도 있게 가르치고 자 이거 알지? 뭐야? 이거 뭐였어? 그 물어보고 확인하고 아는지 확인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심화된 내용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교육과정 압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핵심화 과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압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심화형이 있고요. 속진형이 있어요. 심화형은 뭐냐면 더 어려운 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속진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진도를 더 빨리 빼는 게 속진형이에요. 자, 그래서 교육 압축의 목표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왔는데 자, 그래서 심화형은 더 어려운 걸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심화형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쉬운 내용은 애주장이 뗐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속진형을 한번 봅시다. 속진형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굉장히 빨리 뺄 거 아니에요. 근데 진도를 빨리 뺐어요. 근데 이게 진도를 빨리 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미 학습한 내용이 그게 예외사항이라든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없을까요?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걸 공부해도 대체로 쉽죠. 기본적이니까.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와서 개론서 맨 처음에 보셨을 때 전공 개론서 읽어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개론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읽어보는 수준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거를 파고들면 어때요? 여러분 전공에 관련된 수많은 어떤 영역들로 분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분기가 되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개론서가 품고 있는 내용이 단순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개론 내용만 딱 보고 나면
이거 정도는 괜찮은데? 할 만한데? 뭐 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신감이 막 넘치죠, 1학년 때. 그랬는데 이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속진학습도 그냥 무조건 쉬운 내용만 쭉쭉쭉쭉 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내용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심화형 어떤 교육과정 압축과 속진형 교육과정 압축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에는 결과적으로는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형이나 속진형이나 결과적으로는 그 다른 것을 배제하고 심화형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속진형을 아예 배제할 수 없고 속진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심화형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과 외 교육활동을 좀 보시겠어요. 자, 교과 외 교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업을 우리가 이제 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있잖아요. 교과 과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하죠. CA 많이 하잖아요. CA. CA가 근데 이거는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이건 약간 곁다리 얘기인데 CA가 뭐의 약자인가요? 클럽 액티비티잖아요. 클럽 액티비티인데 이거를 이제 교과 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교과 활동에 관련된 어떤 CA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학교 때 일렉티브 코र्스 그런 거 듣는 것처럼 여러분의 전공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중학교까지는 일단은 전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고 그냥 교과를 수강을 할 뿐인데 수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수업을 들을 뿐인데 그런 교과 과목들을 그냥 전공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때 교과 과목들을 어떤 전공이라고 한다면 이 클럽 액티비티가 우리가 그 대학교 들어가서 듣는 일렉티브 코스들과 좀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와는 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 활동들이 전부 이 교과 외 교육 활동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죠. 자, 이게 그래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개념이 여러 가지냐? 이게 옛날 교육과정 것부터 제가 쭉 갖고 들어와서 여기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기 특별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의미가 없어요. 특별활동, 재량활동, 이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 가장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되었고, 창의적 체험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줄여서 창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옛날 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겹치는 게 있고 안 겹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남아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교과의 교육활동이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거 맞느냐? 그럼 교육과정이지 이게 교육과정이 아니겠어요? 이거 어디서 해요? 학교에서 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뭐다? 교육이다. 그러면 이거 구성하는 거는 교육과정 구성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실어놓은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실어놓은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들으시면 되겠어요.